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 우리의 생활 공간, 생활 양식, 그리고 변화와 함께 어떤 문제점이 생겼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정보화에 따른 변화를 한번 볼 거예요. 또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83페이지를 봅시다. 교과서 83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정보와 정보사회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 농경사회였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사회가 되었을 때, 공업이 주된 이제 형태였었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정보화 시대다, 정보화 사회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 의미는 사회 전반에서, 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그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게 주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사회 전반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과 정보가 가치, 여기서 부가라는 말은 덧붙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덧붙는 가치가 이 지식과 정보가 더더욱 이런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주된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정보화 사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정보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익숙하고 인터넷, 특히 뭐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도 많이 잘 알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갑갑할 정도로 이제는 우리는 정보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보화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두 번째 문단은 그 정보화에 따른 변화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두 번째 줄, 두 번째 문단을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요, 인터넷을 통해 가상의 공간이라는 게 생겼다. 그렇죠. 우리의 생활 공간은 이 물리적인 영역을 넘어서 가상 공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는 이제 사이버 공간이라고도 하죠. 사실은 이제 이러한 인터넷, 또 휴대폰,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게 되었고,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이제 수업을 듣죠.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물건도 밖에 나가서 구매하지 않아도 집에서 이제 모든 물건을, 우리나라는 또 특히나 이제 이런 것이 잘 돼 있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공간적인 제약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공간적인 제약이 줄어들었다는 의미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쵸? 우리가 물리적인 이런 제약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직접 내가 나가지 않고도. 심지어는 나의 가장 먼 곳에 있는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나는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업무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적 제약이 크게 또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개념이 이제 두 가지 나오는데요. 바로 지리정보 시스템 GIS랑 그 다음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와 같은 공간 정보 기술. 자, 여러분들 지리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옆에 조그만 글씨, 선생님 여기 화면상은 좀 잘려서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교과서가 있으니까 옆에 조그만 글씨를 보시면은 영어 약자로 GIS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지리, 지오그래픽, 그 다음에 이제 정보니까 인포메이션, 이제 S, 이렇게 약자를 따서 GIS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간과 관련된 정보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 정보를 사람이 이거를 수치화해서 데이터베이스 하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많은 공간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이게 다 수치화,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이 컴퓨터가 이것을 입력하고, 이제 뭐 사람이 이제 입력을 하겠죠. 그리고 저장하고 이것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거를 분석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시스템을 말해 GIS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활용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GPS는 여러분들 밑에 과학 속의 사회에 보시면 나와 있지. 우리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약자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그래서 GPS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위치를 좌표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밑에 이제 버스 정류장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몇 분 후에 몇 번 도착 예정 뭐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이 GPS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줄 과학 속의 사회를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공위성이 정해진 지구 궤도를 돌며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사람과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공간 정보 기술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공간 정보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한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쯤에 나와 있는데, 바로 길 안내기, 내비게이션. 흔히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많이 쓰는 이제 길을 찾아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기반을 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왜냐면은 내가 목적지를 설정을 해서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한 최적의 길을 검색을 해주려면 일단 내 위치랑 목적지의 위치를 잡아야겠죠. GPS에 기반을 둔 시스템인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최적의 목적지를 이 기계가 안내를 해주려면은 이 기계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입력이 돼야 돼요. 도착지까지의 경로, 예상 소요시간, 또 혼잡한 교통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런 정보들을 얘가 알아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려면은 결국 무슨 시스템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GIS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는 GPS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그램, 내비게이션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 GIS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여러분들 뭐 휴대폰에 뭐 지도, 길찾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GPS에 해당된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어떤 지리정보 시스템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해서 이거를 이제 분석해서 사용자 요구에 맞춰서 그 결과 수치를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장 넘겨서 보시면은요, 이제 84페이지, 자, 바로 정보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 자, 여러분들 84페이지 봅시다. 자, 정보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를 보시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정말로 많은 변화를 줬죠. 특히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뭐 컴퓨터랑 인터넷이 발달한다는 거는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정보를 분석 처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가상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쌍방향 소통. 그쵸? 우리가 사실은 이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거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분야별로 나눠놨어요. 정치행정,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일단은 정치행정적으로 봤을 때 누리소통망, 여러분들 SNS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교과서 8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옆에 조그만 글씨에 누리소통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SNS. 우리가 흔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약자인데, 가상공간, 온라인상에서 인맥을 구축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쌍방향이에요. 여러분들 SNS 많이 하니까 쌍방향이 되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리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SNS 대신 누리소통망이라고 하고,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홈페이지 대신에 원래 우리는 누리집, 블로그 대신에 누리사랑방, 네티즌 대신에 누리꾼,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 사실 좀 생소하죠. 우리가 오히려 홈페이지, 블로그, 네티즌, 이제 뭐 SNS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많이 쓰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누리라는 말을 붙여서 사실은 쓰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다시 84페이지로 돌아와서 바로 이런 SNS나 가상 공간을 통해서 개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장치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아졌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다음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사실은 전자투표는 지금의 선거에서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반 기업이라든지 또 선생님도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제 찬반 투표를 할 때 이런 전자투표를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앱상에서. 이런 것들, 그리고 청원, 서명, 시민운동.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국민신문고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이제 뭐 앱을 통해서 앱에 이제 여기 접속을 하게 되면은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표 이상 모이게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답변을 이제 해야 될 의무가 이제 있는 건데, 이러한 소통로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정치 참여의 기회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또 옛날에는 이제 행정기관,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지만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뭐 가족관계 확인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다 이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은 정말로 이제 굉장히 그 영역이 커졌어요. 우리가 이제는 뭐 정말로 모든 물건 배달이 될 수 있는 시대. 사실은 택배 산업도 더불어 성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뱅킹. 사실은 우리가 은행 업무 정해진 시간 내에만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이 온라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원격 근무나 화상 회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원격 근무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화상 회의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뉴스에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정보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화에 따른 이런 생활 양식의 변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원격 진료나 원격 교육. 사실 여러분들이 바로 원격 교육을 지금 받고 있죠. 근데 이제 뭐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서 의료 장비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원격 이제 진료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고요. 원격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나 뭐 전자칠판이라고 여긴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뭐 줌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쌍방향의 이렇게 수업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또 이제 뭐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전자칠판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양방향, 쌍방향을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모든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 간의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지는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진짜 이제 수업을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또 영화나 TV 프로그램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나와 있는 알아볼까요는 이제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과 관련된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그렇다면 정보화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삶이 굉장히 편리해졌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접해서 이것도 정말 쉽게 와닿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대면적 인간관계가 약화되었다. 자, 여러분들 대면은 얼굴을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쵸? 대할 때 얼굴 면자예요. 당연하죠. 인터넷에만 빠져 살다 보면은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계, 사회성도 약화되고 이런 게 굉장히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 중독 좀 찔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자, 이게 중독은 뭐든지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이거 정말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걸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CCTV, 폐회로 텔레비전 CCTV와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술 등의 발전으로 개인이 감시나 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이거를 개인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게 어떤 권력을 쥔 기관이 이러한 것들로
이제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한다면은 그것도 이제 크나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상 공간, 이 사이버 공간상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뭡니까? 익명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폭력, 해킹, 프로그램 불법 복제, 전자상거래 사기, US 사이트 운영, 뭐 최근에 우리 뉴스에서 많이 접했을 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무슨 범죄라고 한다? 그렇죠. 사이버 범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익명성은 정말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한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 이런 그리고 또 악의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이런 익명성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그런 익명적인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엊그제 EBS에서 방영이 된 바로 이 문제를 다룬 거였어요.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특히 가상 공간, 인터넷 공간상에서. 이게 그 래퍼 가수 캐스퍼라는 분이 나와서 이거를 이렇게 뭐 미국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뭐 미국에서 막 연설도 하고 뭐 그랬는데 굉장히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선생님이 들었는데, 선생님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면은 시간이 되면 이걸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정보 격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지역 간에, 지역이라 시와 농촌 간에, 아무래도 도시가 근데 와이파이가 그냥 무료로 개방된 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촌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지역 간, 또 계층 간, 계층은 이제 우리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간에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런 소유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제한으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계층 간, 또 연령 간 격차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랑 여러분들 간에 정보 누가 더 접근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역 간, 계층 간, 뭐 연령 간 등등등의 이런 격차가 바로 정보 격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문단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었다면은 이제 두 번째 문단은 해결책이에요. 자, 해결책은 항상 국가적, 사회적, 정부적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고 개인적 차원으로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는데, 국가, 사회적, 뭐 정부의 차원에서는 항상 여러분 등장하는 게 법, 제도예요. 그래서 어떤 법이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을 통해서 법률을 정비하거나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해서 복지제도를,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지원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또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또 사이버 폭력 범죄 막기 위한 예방 교육.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인터넷 중독 예방, 사이버 뭐 범죄 예방 교육 이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주로 의식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바른 인터넷, 누가 봐서가 아니라 내가 올렸을 때, 정말 이렇게 악성 댓글을 올렸을 때 이 글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받고 상처받지 않는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람직한, 여러분들은 뭐 그런 친구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어린 친구들로 갈수록 또 이런 이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는 그냥 악성 댓글을 많이 올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른들도 많이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인터넷 사용 습관을 가지고 그런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지키면서, 개인정보 보호 수칙 여러분들 오른쪽에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정보 윤리를 적극 실천해야 된다. 정보 윤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뭐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든지 내 행동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악의적으로 남을 이렇게 해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댓글 뭐 쓰는 사람들 다 뭐 이렇게 신고돼서 잡히고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해악을 끼치면 안 되겠죠. 사회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방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86페이지 이제 스스로 정리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넘겨볼까요? 이제 수업은 끝났는데, 자,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요거 교과서에 해서 여러분들 표시를 해두시고 선생님이 개학 후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사이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정책적인 거는 어떤 제도, 법, 프로그램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돼서 예를 들면 뭐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두 가지 써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인 노력은 아무래도 이제 의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뭐 딱히 정답이 믿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적어 놓읍시다. 그래서 86페이지 1번, 2번, 3번과 87페이지 1번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작성을 해 놓으시고요. 선생님이 개학 후에 요거는 검사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직접 수업한 내용은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이렇게 해줄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좀 학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실시간 쪽지 발송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부과되었던 수행평가 과제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 잘 마무리를 해서 작성을 해 놓으시고요. 언급한 것과 같이 제출은 여러분들 등교 계약 하자마자 바로 선생님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